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대체 이들이 밀실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대법관 제청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기존의 관행이 어떤 것이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관행을 깨고 어떤 식으로 했던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잔꾀를 써서 이재명 정부를 욕보이려고 했다. 욕보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시점이 아주 오묘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 예.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걸 발표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 며칠입니까 이게 시간 끈 게. 거의 뭐 6개월, 7개월 6개월, 넘어가. 7개월 예.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290일 정도. 시기를 간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추정컨대 특정 정치권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참모에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JYP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다. 네네네. 일단 대통령을 굉장히 난처한 구석으로 몰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정치 기획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 기획으로 보인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원래 이제 여당의 그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을 별로 그 공세적이니까 사실 인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사법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내란. 네. 네. 제가 이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건이 원래 이제 대법관 그 임명 절차 자체는 그러니까 제청, 동의, 임명 예. 3단계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권분립 원칙에 맞습니다. 예. 현재 현미경으로 이 사안만 딱 놓고 보면 그 100번 양보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괜히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쫙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재까지 행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란 이후에 이 사람의 행태나 이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 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견을 딱 현미경으로 잘라가지고 앞뒤로 오면, 축구로 오면 이제 딱 중반부만 딱 뜯어서 보니까 조선주가 왜 파울을 해? 조선주는 매너 있는데? 근데 그 10분 장면 외에 나머지 80분은 사람 때리고 다닙니다 지금. 예. 네, 10분 장면에서만 보면 뭐 물병 맞고 이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 제청 문제도 아까 평론가님도 그 추정인데, 그 추정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필 이렇게 취약한 시간대에 왜 이렇게 일부러 불협화음을 냈냐? 타이밍 자체가. 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다른 거 말고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딴 거 빼고 12월 4일 날 아침에. 그렇죠. 예. 이게 계엄 터진 지 8시간 만이거든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하고 나서 그 사이에 그 법무부 감찰관이었던 유역 감찰관은 계엄이 진행된 오전에 사표를 던졌어요. 예. 예, 목숨을 거는 사선을 그 당시에 사선을 탔습니다.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이라는 작자가 아침에, 이거는 모든 사안이 해결된 사안이에요. 진행된 것도 아니고 계엄군들 뭐 서강대에서 막고 뭐 시민들이 헬기 못 떨어지게 말하고 그다음에 총구 잡고 기사 나오고 윤석열이 다시 또 밤에 일어나서 공무회 다시 연다고 해서 해제까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했냐?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냐라고 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뭘 지켜봅니까? 어떤 절차가 뭐가 있어요? 그날 12월 4일 아침에는 불법 계엄인 게 확정이 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불법 계엄을 하는 그 밤 사이에도 목숨을 건 시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삼부유인 중에 하나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불법 계엄으로 규정해야죠, 당연히. 8.15 광복 이후에 태극기 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들려면 똑바로 들어야죠.
근데 나와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다시 윤석열처럼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 와가지고 계엄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왜? 계엄 성공하면 거기서 한번 붙어보려고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멘트로도 애당초 그 12월 4일 이후에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 12월 4일 아침에 그 발언만 보더라도 일종의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이 일련의 장면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뉴스는 주요 국면들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해결되거나 진행되는 것 없이 잠시 뉴스에서 묻혔다가 또 쓱 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결정적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닌가.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 이게 뭐 헌법적으로 해야 할 일, 어제도 뭐 김정환 변호사가 이걸 짚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의무로 보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없이 209일을 버텨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타이밍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또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이 일을 벌였다.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정치에 개입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저는 하나만 이제 단서 아닌 단서 사족을 하나 달자면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각을 세워서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재청 임명권 가지고 신경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지고 뭐 파기환송하거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당파성으로 몰아가거든요. 지금 마치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을 견제하는 사람처럼 한쪽 편을 듣듯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예. 근데 저는 당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12월 4일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누가 되든 간에 사법부 수장은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해 줘야 돼요. 예. 그건 예외가 없는 거지 당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이제 당파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 중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그리고 그 이후에 파기환송 문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청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른 언론에서 다루긴 했더라고요. 대법관이 이제 2028년부터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14명이죠.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년마다 이제 4명씩 더 증원을 시켜서 최종 28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까지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합하면 정확히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22명의 임명권자가 되면 사실상 전체 26명 중에 상당수가 대법관 임기 이제 6년이면 물론 임기마다 다르니까 이제 크로스가 되긴 그렇겠죠. 하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진보 대법관이 대법관들이 차지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지금 좀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장부터 이 재청권과 임명권은 대통령이란 게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도 재청할 권리가 있다. 내가 대법원 추천위에서 추천받아서 두 명을 추천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가 할 필요 없다.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 선택지 옵션을 좁히는 거를 관행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꺾어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초반에 한번 잡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잡고 들어오고 이재명 정부 내내 사법부의 이제 새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신의 입김을 발휘하지 않겠냐. 이제 이 보관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해석해 보자면은 대통령 인사권의 물타기. 인사권에 대한 물타기. 근데 거기서 좀 더 보태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의 이른바 보수적 경향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예.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저 이정주 기자를 왜 좋아하는지 저도 또 알게 됐어요. 12월 그 4일 이야기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부가 일상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라고 대법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상권 분립에서 헌법적 가치와 그다음에 공화제적 질서를 수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 현장에서 딱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그걸 안 하면 사법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조희대라는 사람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법부 과잉이에요. 예. 또 대표적인 국가 두 개를 들어볼게요. 내각제인 그 독일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제인 미국. 미국 그냥 대통령 임명해요. 예. 임명합니다. 추천위원회 없어요. 대법관은 그리고 임명합니다. 그냥 보내면 국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인청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정하면 끝이에요. 청문회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 가면 의회에서 추천해요. 예. 우리처럼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사람들 대의된 사람이 아니잖아. 대의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의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 과잉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선관위원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박정희 때 박정희가 이제 대법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 제청 제도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그냥 패턴이 되고 나니까 그걸 다시 건드릴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의 추천 그리고 제청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를 예방해서 만난 다음에 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우리가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도 뭐 안 맞았지만 윤석열이 거의 그때는 거의 독주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뭐 추천하기도 전에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고 반깡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졌었던 것은 그게 어떤 견제의 의미가 있다면 그 견제의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던 노경필 이 법원 행정처장 저는 이건 하나의 일종의 자백같이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청이라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4명 그 추천위가 추천했던 인물들한테 그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 어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타진해봤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국회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본인 말로는 대법원장이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법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대단한 권한을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표 의원이 그 질의를 했죠. 전화한 거를 혹시 지시받았냐 아니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했더니 나는 모두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장 선거로 보면 4명이 다 나왔는데 반장 후보가 나왔다가 선거가 좀 미뤄지니까 4명이 다 동의하면 이걸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의적 해석이죠. 그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회가 이제 법조계 이제 대법원장 비롯해서 각양각색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보 추천위회가 처음에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면 왜 추천위가 만듭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외부기관 만들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사법 후진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추천위부터 사실 빌드업을 해요. 어느 정도 좁혀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뭐 법조계 인사라는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나물이 그 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면 몇 명 들어온 것 중에 거기서 또 추리죠. 대법원장이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럼 나중에 임명권자한테 이제 대통령한테 나중에 최종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중간에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때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행적으로 웬만하면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서로의 섹터를 좀 나눠놔요. 예, 협의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충돌을 피하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권 때 이제 대통령 그 전에 임명한 사람은 웬만하면 권한을 줍니다. 그 정도. 김명수 대법관도 결국 대법원장도 당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추천위원회 권한을 왜 법원 행정처장이 그걸 활용하나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전화를 해서 그럼 모두 동의하면 사퇴시키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걸 누가 동의해 준대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된다고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만나주지 않았던 이야기도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게 민정수석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하고 상의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부분은 좀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합의되는 부분들만 먼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합의 안 되는 부분까지 끼워가지고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빌미를 만들었단 만들기 말이에요. 위한 어떤 작업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보고 임명 동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게 나는 이쪽 편, 당신은 반대편 이렇게 해서 우리 싸움 날 거예요. 라고 지금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의 신임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희대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도록 당에 지시했다. 이 내용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그 선언처럼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 후보들 간에 뭐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송영길 후보가 먼저 언급했어요.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탄핵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 이걸 제가 보는 현재 상황이 이게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조희대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 한번 해봐. 그럼 만약에 헌재 가가지고 기각되면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 거야. 예, 그 얘기가 많죠. 당신도 그냥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법원장 그게 기각이 되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조희대에게도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이라는 나한테 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상대가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탄핵 카드를 강하게 저는 던질 필요가 있다. 탄핵이 되든 않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제 저희 변호사들 출연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실질적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케이스를 보면 한덕수가 이제 탄핵 기각이 될 때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뭐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기각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명권자 그 문제 예.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전례가 남아 버렸기 때문에 조희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 그렇게 이제 좌고우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 문제나 예. 본인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지금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 박진영 그 원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예. 이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보수 언론이 프레임 잡습니다. 뭐 예.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 뭐가 어쨌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언급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 저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명으로서 12월 4일 날 조희대 그 한마디 지켜봐야 될까 이걸로써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작 탄핵했어야 됐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조희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물렁하게 놔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검찰개혁 외친다고 뭐 우당탕탕 전면 뭐 보안 사건 이거 한다고 정작 범인은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조희대는 숨어서 마치 중립인 척. 아하. 법원은 검찰은 정말 썩은 조직이지만 법원은 그나마 지고지순한 것처럼 아하. 지금 제3지대에 쫙 빠져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사람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저는 조희대 씨라는 사람의 본질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덕수 탄핵 기각돼서 무슨 난리 났나요? 아니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일부 검사들 탄핵했는데 그거 다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난리 났나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뭐냐? 탄핵이라는 게 공직자의 파면이잖아요. 예. 임시 파면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그럼 업무 거니까요. 정지되는 예. 건데 일상적으로 그 잘못하면은 최종적 판단이 업무 정지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업무 정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검사 징계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 검사도 일반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판사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검판사들 잘못했을 때 수십 명씩 늘 저는 탄핵되어 있는 상태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늘 탄핵돼서 징계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징계 처리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상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저는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최종 판단 나기 전에 징계 차원에서 저는 늘 탄핵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게 결국 아까 대의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저는요. 왜냐하면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 된 다음에 그렇죠. 쭉쭉쭉 올라와서 대법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내가 태클을 정말 걸고 싶은데 그 예. 절차에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 중에서 공부 잘해서 직위에서 쭉 선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로의 어른으로서 실제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우리 미국에서 그 건국의 아버지, 헌법 정신의 아버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유명한 분들이야.
이미 유명한 분들 변호사로서 유명하거나 정치인으로서 유명하거나 사회적 연루로서 명망이 높아서 우리 국가 지도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그러니까 종신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법시험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진급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되는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개인의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 그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검찰들이 이제 하나의 카르텔로 구축이 될 때 꼭 같이 가는 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뭐 국민의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뭔가 한 팀인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지금도 딱 그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되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제 대법원의 행위, 대법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본질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다음 게시판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얘기하고 입 아프니까 제가 그 한동훈 의원은 이 좀 낄 때 안 낄 때 좀 보면서 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꼭 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한동훈 의원이 이런 걸 외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려는 사람 자기 아닙니까? 어허. 12월 8일 한덕훈, 한덕수랑 한동훈 여당 대표 예. 당사에서 국정운영 동시에 하겠다고 어느 헌법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제2의 쿠데타를 그 당시에 이미 시도한 사람이에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특검이 물렁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지금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입법 흥결로 봐주는 거지. 사실상 한동훈도 제2의 내란 세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그때 한덕훈하고 만나서 한덕수 씨랑 만나가지고 국정운영하겠다?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 야당이 이제 정상적인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고 그럼 헌법에 맞게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헌법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지가 뭔데 그 한덕수 불러가지고 국정운영하니만이 여당 대표가 뭔데요? 그래서 거기 헌법이 어디 나온대요? 혹시 저 한동훈 의원 당선된 이후에 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제 전화도 안 받고 네, 친한계는 저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하는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한겨레 뉴스다이브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네. 네.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우리 한동훈 의원에게 뭐 이건 반론권 차원에서라도 네. 출연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보면 꼭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 혼자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뭐 만화책 보는 사람이죠, 만화책. 뭐 저기 관행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먼저 뭐 법사위 관행 깨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에요 이게? 이건 사법부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에 물타기 한다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는 지금 공식 입장이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하기 쉽지 않죠. 예. 그 조희대가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이 혹시 이 제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민주당이 먼저 탄핵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집어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국면은 다음 장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쨌건 탄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련의 과정 혹은 아까 12월 4일 아침부터 시작됐던 요 시간들에 대한 정리라는 게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또 드는군요. 저는 그 노정된 이 다각도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사람의 평가는 장기적으로 횡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뎁스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예.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록을 쫙 나열하고 보자 이거예요. 본인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열을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당당한 한번 나와보시라. 그 국회 법사위 나오세요. 그렇죠. 그것도 관행이잖아요. 예, 대법원장 맞습니다. 안 부르는 것도. 예. 그래서 이번에 관행을 깨고 원칙대로 대법원장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정주 기자도 참고인으로 부르고 해가지고 낱낱이 이제까지 했던 어록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더 알릴 탄핵 필요가 절차에 있고. 들어가요. 예. 그럼 돼요. 좋습니다. 그 관행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건이 이번 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는 관행도 지켜질 이유가 없는 거죠. 법원 행정처장이 뭐 주로 대신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왜 그 파기환송 당시에 나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뭐 이런 장면들도 국민들이 이제 다시 좀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후보였던 3명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뭐 만찬 시간만 5시간 넘겼다 그러던데. 네, 11시 30분인가? 그때 지나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길게 만났다는 건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좋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럼샷 한번 하셨다는 뜻이죠. 공개된 장면들만 봤을 때는 뭐 다 웃고 있는 모습 많이 보였었고, 그 언론들은 이제 메뉴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뭐 화합 메뉴, 예, 뭐 육회에다가 그 인삼 올리고 각 뭐 예, 고향 자기 뭐 이제 고흥 유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왔었는데 나온 단어들 보니까 뭐 동지, 전우, 운명공동